세기의 결혼식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유진그룹과 태상건설의 결합을 알리는 행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플래티넘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객들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정재계의 거물들과 톱스타들로 가득 차 그들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곧 뉴스가 될 정도였다.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 주단이 깔린 단상 위에는 신랑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완벽한 신체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세상을 발밑에 둔 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사랑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전 부인 차서연과의 결혼이 순전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오늘의 이 결혼은 자신의 의지로 이뤄낸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딜이었다. 아름답고 집안 좋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한유라야말로 자신과 유진그룹의 완벽한 퍼즐 조각이었다. 문득 그는 차서연을 떠올렸다. 언제나 조용하고 그림 복원이라는 고리타분한 일에만 몰두하던 여자. 그녀의 평범함과 고집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혼을 통보하던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었다. 그는 그 눈물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경멸했다. 그녀를 버리고 한유라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회장의 거대한 문으로 쏠렸다.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한유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입가에 걸린 미소를 더욱 짙게 하며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당황한 듯 잦아들었고 장내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불안한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완벽했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턱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단상 아래에 앉아 있던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치욕이었다. 바로 그 시각 한유라는 호텔의 어두운 비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비단 자락이 찢어지고 최고급 레이스가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하얀 장갑 낀 손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간신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미리 약속된 택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구겨 넣으며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다. 기사님,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택시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도시의 낡고 조용한 골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녀를 추격해오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 2층, 차서연은 오래된 그림 앞에서 숨을 죽인 채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와 기름, 안료의 냄새가 섞여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작은 공간에 쏟아부었다. 훼손된 예술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은 산산조각 났던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손상된 부분에 안료를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가와 교감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캔버스, 그리고 분만이 존재했다. 강지훈의 결혼식 날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고요한 세상을 깨뜨리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작업실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을 부술 듯한 소리만 계속되었다. 혹시 강지훈이 보낸 사람일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차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땀과 눈물로 화장이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압도적인 미모는 감출 수 없었다. 텔레비전과 잡지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강지훈의 더 완벽한 신부, 한유라였다. 차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왜 이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도망쳐서 왜 하필 남편의 전 부인인 자신을 찾아왔단 말인가? 한유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명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절망의 끝에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고요한 일상에 침입한 혼돈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과거와 현재가 낡은 작업실의 문턱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기묘하게 마주섰다.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 차서연은 자신 앞에 선 여자를 들여보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한유라의 눈동자에서 비친 순수한 공포를 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선 한유라는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어쩌지 못한 채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흑백 그림 속에 뛰어든 한 마리 나비처럼 이질적이고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물을 단숨에 들이켠 한유라는 겨우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차서연 씨, 맞으시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서연 씨밖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당신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희미하게 묻어났다. 그 말에 한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지훈,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괴물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평범한 그 물건은 그러나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며칠 전이었어요. 양가 합병 관련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지훈 씨의 개인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 안에는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플라자 타워 붕괴 사고에 감춰진 진실이 담겨 있었다. 플라자 타워, 유진그룹이 시공한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완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당시 유진그룹은 모든 책임을 하청을 받은 작은 부실 공사 업체에 떠넘겼다. 여론의 비난은 그 하청업체 사장에게 쏠렸고 그는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한유라가 발견한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USB 안에는 조작되기 전에 원본 안전진단 보고서와 내부 이메일, 그리고 비자금 지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강지호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안전 문제를 제기한 감리팀을 돈으로 매수했다. 붕괴 사고는 명백한 인재였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플라자 타워 사고,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은 유난히 예민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그저 조금 차갑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갔다. 왜 나를 찾아온 거죠?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경찰이나 언론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의 질문에 한유라는 절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경찰, 언론, 그들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진그룹은 그들 모두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들고 그들을 찾아갔다면 전 아마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 걸음 더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이 애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서연 씨를 버렸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는 당신을 약하고 평범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얕봤어요. 그래서 당신만이, 그가 전혀 경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의 완벽한 사각지대예요. 한유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강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일을 하찮게 여겼고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화려한 삶을 꾸미는 배경의 일부로만 취급했다. 그 오만함이 이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저는 혼자서는 그와 싸울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는 달라요.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한유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화려한 그녀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서연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고 있었다. 서연은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섬세한 복원 도구들 옆에 놓인 그것은 마치 그녀의 평온한 삶 속에 던져진 검은 돌멩이 같았다. 저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눈물 젖은 얼굴과 USB를 번갈아 보았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무언가가 동시에 들끓기 시작했다. 복수는 그녀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는 그녀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차서연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의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거절에 한유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대 위에 USB를 가리키며 애원했다. 이건 더 이상 서연 씨나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문제라고요. 강지훈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 아래에서 짓밟힌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5년 전 뉴스 기사를 찾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플라자 타워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사장의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남겨진 그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함께였다. 서연은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과 함께 살던 시절 이 비극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만 여겼던 것을 기억해냈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자신의 작업대 앞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익숙한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재능을 사소한 취급하던 강지훈의 경멸적인 말투,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던 차가운 눈빛,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야망 때문이라고, 성공을 향한 집착 때문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야망이 아니라 괴물의 본성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이젤 위에 놓인 복원 중인 그림에 머물렀다. 수백 년 된 낡은 캔버스 위에는 정의의 여신 테미스가 희미한 형체로 남아 있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여신. 예술품을 복원하는 일은 먼지와 세월의 덮개 속에 가려진 진실을 되찾아주는 작업이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그림이 아닌 현실의 정의를 복원해야 할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몸을 돌려 한유라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돕겠어요. 그녀의 말에 한유라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서연은 곧바로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도망친 신부 한유라가 아니에요. 당신은 유령이에요. 내 지시에 토 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 서연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당신의 흔적부터 지워야 해요. 그녀는 작업실 구석에서 큰 가위를 가져와 한유라에게 건넸다. 한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했다. 수억 원짜리 드레스가 찢기고 잘려나가는 동안 한유라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의 단절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가지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한유라의 화려한 보석과 휴대폰은 모두 폐기되었다. 강지훈의 거대한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한유라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다. 다음으로 서연은 USB에 든 데이터를 처리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누어 숨겼다. 원본 데이터는 그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낡은 폴더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오랜 친구이자 보안 전문가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하고 한유라가 머물 안전가옥을 부탁했다.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서연의 부탁을 수락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졌다. 어느새 평범한 옷차림으로 바뀐 한유라는 짧게 자른 머리가 어색한 듯 계속 매만졌다. 두 여자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유라는 서연의 침착하고 유능한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고 서연은 한유라의 연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용기를 보았다. 떠나기 직전 서연은 한유라에게 비상 연락용 휴대폰을 건넸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아요.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요. 알았죠? 한유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서연은 다시 작업실에 홀로 남았다. 고요했던 그녀의 안식처는 이제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의 막이 올랐다. 실패한 결혼식의 후폭풍은 거셌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재계는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강지우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등에서는 아들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결혼식의 실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어떻게든 한유라를 찾아내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언론은 내가 막을 테니 너는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이 서울 바닥을 전부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를 내 앞에 데려와.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그저 철없는 신부의 작은 일탈이었다고 세상이 믿게 만들어. 이건 명령이다. 아버지의 집무실을 나온 강지훈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자신을 강지훈을 물먹이다니. 그는 한유라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곧장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를 불렀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사설 해결사 팀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만을 주었다. 한유라를 찾아내라는 것. 서울 전역에 거미줄 같은 수사망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도시의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이 끊긴 뒤였다.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은 쉴 새 없는 탐문과 압박에 시달렸다. 강지우는 막대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마치 한 도시를 통째로 감시하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그저 변심한 약혼녀의 어리석은 반항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이면에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분노에 찬 사냥개처럼 오직 한유라의 뒷공무니만을 쫓고 있었다. 그의 요란하고 거대한 수사망은 그러나 텅 빈 허공만을 가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차서연의 작업실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그림의 세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라이트 테이블 위에는 이제 복잡한 재무제표와 건설 설계도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가득했다. 강지훈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으며 무력을 과시하는 동안
그녀는 돋보기를 든 고고학자처럼 조용하고 정밀하게 진실의 파편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강지훈과 정반대였다. 그것은 수백 년 된 그림에 덧칠된 물감 아래 숨겨진 원작을 찾아내는 그녀의 일과도 같았다. 끈기, 세심함, 그리고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읽어내는 능력. 그녀는 한유라가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돈의 흐름이었다. 모든 비리는 결국 돈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플라자타워 붕괴 사고 전후로 유진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확인했다. 수많은 이름과 유령 회사들 속에서 그녀는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이름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당시 건설 본부장이었던 김진태 전무였다. 그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두 번째 이름은 박영식이라는 지금은 은퇴한 시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는 플라자 타워의 최종 안전 허가를 내준 책임자였다. 서연은 데이터베이스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영식의 아들이 사고 직후 유진그룹의 유령 회사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스위스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김진태 전무와 박영식 국장. 그들이 바로 강지훈의 부패한 왕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었다. 그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빠져나간 노련한 족속들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심리적인 함정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자금 지출 내역서에 한 항목이 들어왔다. 아르카디아 갤러리,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 수억 원의 자금이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미술계가 이 추악한 범죄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불쾌감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직감했다. 바로 저곳이 이 견고한 성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안전가옥에 숨어 있는 한유라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접했다. 언론은 강지훈이 흘린 정보대로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겨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서연과의 통화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서울 지도 위에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위치를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강지훈의 거대한 수사망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동안 그녀의 조용한 수사는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이라는 메스를 든 냉철한 보건가이자 심판자였다. 차서연의 작업실, 스탠드 불빛 아래 아르카디아 갤러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래된 흉터를 건드린 듯한 아픔에 잠시 숨을 멈췄다. 현재의 작업실 풍경은 흐릿해지고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가 열리며 있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곳은 바로 몇 해 전 유진그룹이 주최했던 VVIP 자선 파티가 열렸던 아르카디아 갤러리였다. 그날 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시끄러운 사교 모임이었지만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는 자리니 아내로서 체면을 세워달라는 강지훈의 강압적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화려한 명품들 사이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았다. 그러다 한쪽 벽에 걸린 르네상스 시대의 유화 앞에 멈춰 섰다. 그림의 일부가 미세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한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그림의 기법과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잠시나마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 아내가 이런 고리타분한 걸 좋아해서 귀여운 취미죠. 그는 손님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한마디에 그녀의 전문 지식은 순식간에 귀여운 취미로 전락했다. 그는 곧바로 화제를 주식과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돌려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말에 아첨하며 웃었고 서연은 다시 투명인간이 되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기억은 더 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결혼 전 그녀는 미술사학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복원장인 밑에서 연수할 수 있는 평생의 꿈이었던 기회가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과의 결혼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당신 꿈이 내 성공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가야지.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곁이라고들 하던데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말이야. 그는 그녀의 꿈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저울질하게 만들었다. 그의 정서적 학대와 조종 속에서 그녀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아내라는 이름의 새장 속에 갇혔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기억, 플라자 타워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 무렵이었다. 강지훈은 매일 밤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다. 잠결에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냉정했다. 보고서는 알아서 처리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전부 막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려. 당시 그녀는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흉흉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서 낯선 괴물의 모습을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다시 현재 차서연은 긴 한숨과 함께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픔은 차가운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증거 자료들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몇 년간 함께 살았던 괴물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았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하청업체 사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싸움이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꿈을 짓밟히고 존재를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던 과거의 차서연을 위한 싸움이었다. 강지훈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그가 하찮게 여겼던 자신이 그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고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보안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거의 상처로 떨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화기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목표가 생겼어. 아르카디아 갤러리. 그곳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줘.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는 미쳐갈 지경이었다. 한유라를 찾기 위해 동원한 인력과 자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했다. 아무런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다. 완벽한 실종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여 있던 그는 점차 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누군가 배후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 그는 사업상의 경쟁자들을 의심했다. 유진그룹과 태산건설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한유라를 납치했거나 숨겨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의심은 아직 과거의 그림자인 차서연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세상에서 그녀는 이미 존재감이 지워진 패배자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걸린 먹잇감에 불과했다. 한편 차서연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인 조민혁을 비밀리에 만났다. 조민혁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 과거 서연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다. 그가 조사해온 아르카디아 갤러리에 대한 정보는 서연의 예상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갤러리의 관장은 김진태 전무의 먼 친척이었고 갤러리는 지난 몇 년간 유진그룹의 비자금을 미술품 거래로 위장해 세탁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서연은 드디어 공격의 첫 번째 목표점을 정했다. 바로 플라자 타워 붕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공범 박영식 전 국장이었다. 그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많은 인물이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야 했다. 서연의 계획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공범들의 견고한 신뢰 관계에 의심이라는 균열을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민혁의 완벽한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김진태 전무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오직 한 장의 이미지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파일은 유진그룹의 비자금이 박영식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명세서 사본이었다. 그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한 김진태 전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보낸 것일까? 어떻게 이 자료를 손에 넣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가장 그럴듯한 결론은 박영식이 자신을 배신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박영식에게 연락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두 명의 공범이 마주 앉았다. 김진태는 다짜고짜 박영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신 짓이지? 늙어서 노망이 났나? 감히 날 협박해? 영문도 모르던 박영식은 겁에 질려 버둥거렸다. 김 전무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고성과 욕설로 이어졌다. 수십 년간 범죄를 공유하며 유지해왔던 그들의 관계는 의심이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김진태는 박영식이 발뺌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박영식은 김진태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들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지우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망에 김진태 전무의 이상한 행적이 포착되었다. 그는 김진태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요즘 박영식은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지?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이라도 꾸미고 있는 건가? 강지훈의 날카로운 추궁에 김진태는 당황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그냥 옛날 플라자 타워 건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좀 있어서. 그는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들 사이에서 플라자 타워는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증발, 시기적절하게 시작된 내부의 혼란, 그리고 지금 김진태의 입에서 나온 플라자 타워라는 이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외부의 경쟁자가 벌이는 어설픈 공격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정확히 겨냥한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김진태를 내보낸 후 강지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공포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쫓고 있는 상대가 한유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약점을 꿰뚫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까지 알고 있는 누군가, 그의 뇌리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떠올랐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기고 가장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존재.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이름을 부정했다. 설마 그녀일 리가 없었다. 서연이 다음 목표로 삼은 인물은 유진그룹의 사회이사인 윤 회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이자 그룹의 창업주와 막역한 사이였던 인물로 평생을 정도 경영을 신념으로 삼아온 재계의 원로였다. 서연은 강지훈의 아버지와 강지훈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부터 그가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왔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왕국에 남은 마지막 양심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번의 정보 전달 방식은 지난번과는 달라야 했다. 서연은 조민혁에게 익명의 디지털 파일이 아닌 물리적인 서류 봉투를 윤 회장의 자택에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폐기되었어야 할 플라자 타워의 원본 안전진단 보고서의 고화질 인쇄본이었다. 수많은 위험 경고 문구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작되기 이전의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봉투를 열어본 윤 회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친구와 함께 일군 회사가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진실을 폭로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눈을 감고 친구와의 우정을 지킬 것인가. 그의 양심이 그를 혹독하게 시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강 회장 부자를 제외한 모든 사회이사들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비밀리에 열린 회의실, 윤 회장은 침통한 얼굴로 자신이 받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를 돌려본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유진그룹의 이사회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조용한 내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비밀 이사회가 열렸다는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즉시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김진태와 박영식의 분열을 조종했던 그 익명의 제보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진그룹의 내부 정치 지형을 정확히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인물인 윤 회장을 움직였다. 이것은 외부의 경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토록 치밀하고 정교하며 자신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전략,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심의 그림자가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형체로 굳어졌다. 차서연,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그 외에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없었다. 그녀의 조용함, 그녀의 꼼꼼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품고 있을 깊은 원한,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채 그는 수소문 끝에 차서연의 작업실 개인 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우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으르렁거렸다. 너였구나, 차서연. 그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비겁한 장난은 그만두시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시시한 복수극이라도 벌이고 싶은 건가? 그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도 수화기 너머의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그림의 균열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강지훈 씨,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부인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그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였다. 그는 결국 마지막 자제력의 끈을 놓아버렸다. 네가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잊었나? 다시 한번 그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다. 그의 살기, 어린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 하는 단절음만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허탈감에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난 휴대폰처럼 그의 자존심도 박살이 났다. 그는 그녀를 협박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작업실. 서연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강지훈의 협박은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확신을 주었다. 그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는, 그리고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위협을 녹음기에 남긴 꼴이 되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암투가 아니었다. 정면 대결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강지훈의 협박 전화는 그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차서연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조급함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강지훈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다. 윤 회장이 주도하는 이사회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한유라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에 자신이 올가매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짐승 같은 절박함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의 적들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영식 전 국장이었다. 김진태 전무는 아직 회사에 묶여있는 몸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지만 이미 은퇴한 박영식은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었다. 강지훈은 박영식이 플라자 타워 비자금의 상세 내역이 담긴 개인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되찾고 그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했다.
서연은 그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민혁에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는 도망치지 않아요. 대신 가장 약한 먹잇감을 공격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려 하죠. 그녀의 분석은 강지훈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분명 박영식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민혁에게 박영식을 보호하거나 경고하는 대신 덫을 놓으라고 지시했다. 조민혁은 자신의 팀을 동원해 박영식이 은퇴 후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주변에 잠복했다. 그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집안 밖의 모든 사각지대에 설치했다. 그들의 목적은 개입이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맹수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서연이 계획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며칠 후 폭풍우가 몰아치는 늦은 밤,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을 뚫고 박영식의 자택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과 그의 신복 비서 한 명뿐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만능키로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박영식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모습에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부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영식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강지훈은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차갑고 잔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어쩐 일이냐니 박 국장님께서 제게 돌려주셔야 할 물건이 있어서 직접 가지러 왔습니다. 당신이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그 개인적인 장부 말입니다. 박영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연기는 분노한 맹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지훈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턱짓했다. 비서는 말없이 박영식에게 다가가 그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박영식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강지훈은 쓰러진 그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당신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잊었나? 장부가 어디 있는지 순순히 말해. 그럼 적어도 목숨은 살려주지. 가족을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에 박영식의 마지막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의 비밀 금고를 가리켰다. 비서가 금고를 여는 동안 강지훈은 박영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당신 같은 늙은 여우를 어떻게 믿지? 이 장부 말고 다른 건 없다고 약속할 수 있나? 박영식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금고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찾아내 강지훈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수첩을 펼쳐 내용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수첩을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박영식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지. 목숨은 살려주겠어. 대신 앞으로 평생 병상에 누워서 오늘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가 신호를 보내자 비서는 망설임 없이 박영식을 거실의 가파른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박영식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입은 곧 거친 손에 의해 막혔다. 서연의 작업실. 그녀는 조민혁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화면을 통해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한유라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화면 속에서 박영식은 계단 꼭대기에서 떠밀려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강지우는 쓰러진 박영식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대화와 폭행, 그리고 살인, 미수의 현장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과거의 금융 범죄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폭력과 살인 미수라는 그 무엇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괴물의 명백한 증거였다. 화면이 암전되고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냉철했던 가면 뒤로 인간적인 고뇌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체크메이트뿐이었다. 차서연의 작업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한유라, 그리고 조민혁의 눈은 피로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유진그룹과 강지훈의 죄악이 담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5년 전의 플라자 타워 붕괴 사건 자료부터 아르카디아 갤러리를 통한 비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어젯밤 박영식을 향한 강지훈의 끔찍한 폭력 영상까지.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두 갈래로 움직일 겁니다. 법적인 채널과 여론,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해야 강지훈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조민혁은 모든 증거를 담은 하드디스크를 들고 대검찰청의 특수수사부로 향했다. 그의 오랜 인맥을 통해 그는 부패한 검찰 내부 라인을 거치지 않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동진 부장검사에게 직접 증거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한유라와 함께 추적24시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최상호 기자를 만났다. 그녀는 최 기자의 집요함과 정의감을 믿었다. 최상호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이 내민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그의 표정은 점차 경악으로 바뀌었다. 특히 강지훈이 박영식을 폭행하는 영상 앞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꾸려 기사화를 준비했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었지만 진실의 무게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제 관역에 명중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다시 예전의 오만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박영식을 처리하고 그의 장부를 손에 넣은 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윤 회장이 이끌던 이사회의 반발도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을 몰아붙였던 윤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 화려한 프로젝트로 최근의 모든 스캔들을 덮어버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다. 회의는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사들을 압도했다. 그의 독단적인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이사들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단독 플라자 타워 붕괴의 진실, 유진그룹 강지훈의 범죄 왕국. 최상우 기자의 탐사보도 기사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기사에는 비자금 내역과 로비 정황은 물론 강지훈이 박영식을 폭행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감지한 강지훈은 연설을 멈췄다. 그는 이사들의 경악에 찬 시선 속에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휴대폰도 울렸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비규환에 가까운 비명이 들려왔다. 지훈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검찰이 본사로 들이닥쳤다.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한동진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강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강지훈에게 은빛 수갑을 꺼내 보였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리가 없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그의 시대는 끝났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회의실 밖에서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강지훈의 왕국은 그가 체포되던 날 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차서연과 한유라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들은 법정에서 하나씩 공개되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라자 타워 붕괴의 진실, 부패한 권력의 검은 거래, 그리고 한 인간을 파멸시키려 했던 폭력의 순간까지 모든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세상은 분노했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했던 김진태 전무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죄의 대가를 치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진그룹은 오너일가의 몰락과 함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한유라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용기 있게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온실 속 화초가 되기를 거부했다.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선택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서연의 작업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감사를 읽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이어준 기묘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응원했다. 고마웠어요,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한유라의 진심 어린 인사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서연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작업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의 무겁고 외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한동안 멈춰 있었던 정의의 여신, 테미스 그림의 복원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작업실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플라자 타워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하청업체 사장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부실 공사의 주범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 싸운 피해자라는 명예를 되찾으셨어요. 그녀는 작은 액자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액자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시작했던 이 싸움의 결과가 단지 한 남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영혼의 존엄을 되찾아주고 남겨진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그 자리에는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대신 깊고 잔잔한 평화가 강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과거를 바로잡았고 마침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며칠 후 테미스 그림의 복원이 끝났다. 먼지와 오염물 속에 가려져 있던 여신의 얼굴이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 속 여신은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작업 도구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한때 강지훈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의 오래된 꿈이었다.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설레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서연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은 복수처럼 뜨겁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하고 한없이 평화로웠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모든 싸움 끝에 얻어낸 가장 완전한 승리였다.